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과 불참 속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에 제1야당이 불참한 것은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3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박준영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난 가운데 임혜숙, 노영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중간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90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7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오는 8월부터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2차 접종이 실시됩니다.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시설, 입원, 종사자 등이 대상으로 당국은 2차 접종의 경우 이상 반응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은 실내와 야외 어디에서든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집무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를 주재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대단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열린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자산어보의 이준익 감독이 영화 부분, 유재석 씨가 TV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괴물은 작품상을 포함해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부겸 총리의 임기는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부적격 논란을 빚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 협치 파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청와대 앞으로 가서 강행 처리에 대해서 항의를 할 계획인데요. 얼어붙은 전국 속에 앞으로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 문제, 또 법안 처리 등을 놓고도 여야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소란 속에 예정보다 늦게 개회가 선언되고 연단에 오른 양당 인사들은 거친 말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 못하고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하게 된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습니다. 보궐선거 승리했다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어깃장 놓고 국정을 마비시킬 권한을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로는 안 되니 둘 내놔라, 이런 태도가 오만 아닙니까? 민주당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청와대의 하명에 충실하게 무책임한 폭주기관차에 합승하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 속으로.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 168표, 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때도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표결에는 여야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본회의 직후 여당은 임혜숙, 노형욱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에도 나섰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밝힌 인사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노 후보자는 물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정의당도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도 결국 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꼭 필요한 능력 있는 인사라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신뢰를 보내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이들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과 판매를 둘러싼 논란 끝에 결국 물러났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입니다. 일단 겉으로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준영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임혜숙, 노영욱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500여자의 짧은 입장문에서 박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직접 언급하며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해양수산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라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야당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영국 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부인이 다량의 찻잔 세트를 관세를 내지 않는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왔고 그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찻집에서 판매했다며 밀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박 후보자의 입장문이 발표된 시각, 국회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후보자를 포함해 도덕성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 3명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비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후보자의 사의 소식이 들려오자 원내대표들은 일단 회동을 멈추고 각자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사의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며 임혜숙, 노영욱 후보자도 염치를 가지고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럴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 대해선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청와대는 떠밀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박준영 후보자의 사퇴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들 초선 의원이 장관 인사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을 놓고도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중에 소득이 낮으면 종부세를 유예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초선 의원인 김수흥 의원이고 공동 발의자 중 절반이 초선 의원입니다. 전날 청와대는 종부세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신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떤 또 수요나 어떤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같이 또 강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종부세를 유연하게 적용해주자는 법안이 나온 겁니다.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초선 의원들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임명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81명 중 4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소한 장관 1명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 권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친문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만 그거는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보수 언론과 야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한 명 정도는 탈락시켜야 한다라는 접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초선 의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 당과 청와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최대 집단인 초선 의원들의 행보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690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60명이 더 많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접종 속도를 크게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는 8월부터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일단 다행입니다. 백신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mRNA 백신을 8월부터 국내에서 위탁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업체가 어느 백신을 만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mRNA 백신 국내 생산과 관련하여 국내 제약사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상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기업과의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위탁 생산될 백신은 모더나 백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을 맡을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력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비를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윗선에서 결정이 되면 어떻게든 8월 생산이라는 시간표를 맞출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사와의 협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미 한국 법인 직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자회사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식약처에 승인 신청도 냈습니다. 어제 2차 자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말쯤 최종 회의에서 승인이 나면 국내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 백신 동맹이 의제로 올라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도 참석해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더나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국내 공급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차 접종이나 내년 이후 재접종 계획을 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상은 92만 6천 명가량입니다. 추가 백신 물량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수급 불균형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다음 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약 92만 6천 명입니다. 지난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던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입원 입소자 등부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처음 접종한 지 11주에서 12주 뒤에 한 번 더 맞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접종을 맞으신 경우에는 89.5%가 감염을 예방하는 걸로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다 완전 접종을 하시게 되면 예방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1차 접종 때와 다른 백신을 2차 접종하는 교차 접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접종이 중단되기 전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세 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당국은 2차 접종 시 이상 반응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외 사례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차 접종 후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나 혈전증 등 부작용이 있었다면 2차 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때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백신 수급도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어제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41만 명분이 도착했고 오늘 오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 공장에서 약 29만 3천 명분이 출하됩니다. 이 물량을 포함해 6월 첫째 주까지 모두 361만 5천 명분이 공급됩니다. 화이자 백신도 다음 달까지 모두 206만 3천 명분이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실내와 야외 어디에서든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대단한 날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보다 진전된 혜택으로 백신을 꺼리는 사람들의 접종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새로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놨습니다. Anyone who is fully vaccinated can participate in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large or small, without wearing a mask or physical distancing. 백신을 맞으면 사실상 마스크 없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CDC는 백신 효과를 다룬 연구 결과 3개를 인용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꼭 5개월 만입니다. We have all longed for this moment when we can get back to some sense of normalcy. 다만 버스나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또 면역 체계가 손상된 경우엔 마스크를 벗기 전에 전문의와 상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악관은 CDC 결정을 환영하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This recommendation holds true whether you are inside or outside. I think it's a great milestone, a great day.
미국에선 성인의 절반에 가까운 45.1%가 접종을 끝냈습니다. 10명 중 6명 꼴인 58.7%는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며 서둘러 접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에 대해서 무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로 추정이 됐고요. 이제 경찰이 밝혀야 할 부분은 마지막으로 목격이 된 시간 이후의 상황입니다. 실종 추정 시간까지 40여 분 동안의 구체적인 행적을 경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손 씨의 머리에 난 2개의 찢긴 상처는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목격자 9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손 씨가 실종됐을 추정 시간을 42분 이내로 좁혔습니다. 그날 새벽 3시 38분쯤 한 목격자는 손 씨와 A 씨가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 근처 돗자리에 앉아있던 걸 봤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둘 사이 다툼은 없었다는 게 목격자들의 공통된 진술입니다. 이후 4시 20분쯤 A씨만 10여 미터 떨어진 잔디밭에서 가방을 메고 잠이 든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나무와 수풀로 덮인 꽤 가파른 경사면으로 또 다른 목격자가 이곳에서 잠든 A씨가 위험해 보여 직접 깨운 겁니다. 이 목격자는 이때 손 씨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깬 A씨가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찍힌 게 4시 33분쯤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장소에서 자고 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을 못한다며 3시 38분 이후 1초 단위로 행적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오전 3시 38분 이후 두 사람이 떨어져 있게 된 이유 등 42분간의 행적이 확인돼야 정확한 사망 경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A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 씨와 A씨가 3차례에 걸쳐 소주를 포함한 8병의 술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구입한 술을 모두 마신 것은 아니라며 누가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검 결과에 대해 손 씨의 아버지는 예상했지만 익사 추정 시간이 좁혀졌으니 수사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사불성 수준으로 취한 아이가 스스로 물에 들어가진 않았을 것이라며 40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잘 타고 있는지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인도 위를 달리거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입니다.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후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윤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한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자 경찰이 곧장 불러 세웁니다. 지금 여기서 흔들리 타시면 안 돼요. 이게 내려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이바도 쓰셔야 돼요. 또 다른 여성도 안전모 없이 횡단보도를 달리다 경찰의 손짓을 보고서야 내려서 걷습니다. 안전모 착용 여부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을 제가 소지 안 하고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킥보드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안전모도 쓰셔야 돼요. 13일부터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고 안전모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또 인도나 횡단보도에선 킥보드를 끌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 시민 대부분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인도나 횡단보도를 달렸습니다. 경찰이 마포와 영등포 두 곳에서 단속을 했더니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합쳐 모두 84건이 적발됐습니다. 범칙금은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2만 원, 인도로 다니면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면허가 없거나 음주 상태로 주행하면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이 아닌 단순 위반은 한 달 동안 계도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거나 인도주행, 2인 승차 이런 부분은 6월 12일까지 한 달여 간의 계도 기간을 걸쳐서 아무 곳에나 킥보드를 두고 가는 문제는 해결되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구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긴 했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나 킥보드 업체가 정한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75개에서 한 100개 정도 되는 당사자가 두세 개씩 의견을 보내니까 빨리 해서 6월에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일단 목표는 7월부터 시행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버스 정류장 등 5개 주차금지 구역을 정해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시행까지는 역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가상화폐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면서 시장 광풍을 주도한 머스크 테슬라 CEO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결제할 수 있다더니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또 한 번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인데요. 이유로 든 게 환경 문제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해서라는 걸 믿을 수 있겠냐면서 시장은 이번 결정의 이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머스크가 폭탄 선언을 한 건 하루 전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으론 테슬라차 못 산다. 갑자기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더니 석 달 만에 뒤집은 겁니다. 비트코인이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얻으려고 컴퓨터 돌리는데 전력을 잡아먹어서 탄소 배출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코인 채굴에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시장은 당장 출렁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저항선인 5만 달러 선이 한때 깨졌습니다. 다른 가상화폐들도 10% 안팎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도지코인을 띄우고 있는 머스크의 전략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What is it, man? I keep telling you, it's a cryptocurrency you can trade for conventional money. Oh, so it's a hustle. Yeah, it's a hustle. 이랬던 머스크는 테슬라의 새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이 어떻겠냐는 설문도 했습니다. 달에 가는 위성 로켓을 쏘는데 드는 돈도 도지코인으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도지코인 역시 결국엔 다시 비트코인처럼 될 것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어젯밤에 열린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산어보의 이준익 감독 그리고 유재석 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모습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57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 이준익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영화 자산어부의 이준익 감독은 대상 소감을 말하면서 영화가 흥행을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흥행에 큰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가치는 이 상을 받음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와 TV부문 시상자로 만난 신동엽과 유재석은 서로 데뷔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저도 30주년이지만 함께 진짜 버티느라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축하드린다고 꼭 좀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 공간에 매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저는 늘 사회를 봤었고 유재석 씨는 늘 상을 받았고 근데 앞으로도 저는 계속 사회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유재석 씨 계속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동엽의 말처럼 유재석은 TV 부문 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저를 사실 요즘은 TV 진행자 또 때로는 MC로 많이 이렇게 또 좀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91년도에 데뷔한 개그맨입니다. 조금 더 웃음에 집중을 해서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드라마 괴물은 작품상과 최우수 연기상, 극본상까지 3관왕에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연기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런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괴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극 부문의 대상격인 백상 연극상은 우리는 농담이 아니야가 받았습니다. 극중 성소수자 역할을 한 최순진은 남자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의 새로운 지도부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로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전국 해법과 향후 당청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여러 채널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을 만나서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 지역 본부를 포함해서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피해자들이 늘면서 두 번째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를 하다가 LH 건설자재 납품에 대한 특혜를 특정 업체에 준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한 현대차 그룹이 오는 2025년까지 8조 원가량을 투자를 합니다. 전기차 첫 생산은 내년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관련 정책 등 현지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생산을 늘릴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이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구축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기업들이 510조 원 이상을 10년 동안 투자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 등에 나섭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창범 전 양구 군수가 구속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자치단체장들 가운데 첫 번째 구속입니다. 지난 2016년 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동서 고속화 철도 역세권 부지를 구입했는데 경찰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간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2급 국장이 부하 여직원을 집무실 등에서 성추행했는데 또 다른 직원도 같은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두 사람을 직위 해제하고 앞으로 2주 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전남 광양시 민가에 반달 가슴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이 닭장에 들어가서 닭을 잡아먹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백운산에 서식하는 반달 가슴곰이 겨울잠에서 깨어난 뒤 먹이를 찾아서 민가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가톨릭교회 신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봉축한다면서 대한불교 조계종에 전달을 했습니다. 샤갈이 그린 꽃이 있는 풍경 그림,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인데요. 국내 경매에 출품이 됐습니다. 이달 말에 있을 K-옥션 경매의 최고가 작품으로 45억 원부터 경매가 시작됩니다. 서울 덕수궁에서 음악회가 오늘 열립니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봄을 주제로 석조전 분수대 앞에서 하는 공연입니다. 코로나로 관람 인원은 30여 명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택배 노조, 택배 회사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첫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으면서 시작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택배 노조에서는 예정했던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인천 노래주점 업주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 이후에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충청도와 남부 내륙, 제주도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가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이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에 20에서 60mm,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 중부지방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mm입니다. 비는 내일 밤에 그친 뒤에 모레 일요일에 다시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은 19도, 대전과 전주, 부산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 30도로 평년보다 크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터널 안에서 시속 270km를 넘나들며 차들이 폭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밤마다 터널에 모여서 누가 더 빨리 가는지 폭주 시합을 즐긴 자동차 동호회 회원 3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출발 신호를 외칩니다. 굉음과 함께 순간적인 가속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금세 따라잡습니다. 나란히 달리며 서로 경쟁하는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탄성도 지릅니다. 계기판에 찍힌 차량들의 속도는 시속 270km를 오르내립니다. 결국 속도를 주체하지 못해 터널 벽을 들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충격에 불꽃이 튀고 차량이 뒤집어집니다. 앞뒤 간격을 두고 대열을 이뤄 도로를 아예 점령하기도 합니다. 운전자들 모두 부산 경남 지역 자동차 동호회 회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매주 금 토요일에 울산 가지산 터널 1km 직선 구간에서 이른바 롤링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출발선에서 급가속해 목표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이기는 방식의 자동차 경주입니다. 심야에 폭주 경쟁을 벌인 동호 회원은 모두 32명. 대부분 자영업자로 포르쉐와 아우디, 벤츠, 제네시스 쿠페 등 값비싼 차량들을 몰았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가지산 터널의 경우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이나 차량 성능을 과시하거나 스릴을 즐기는 과정에서 경찰은 여럿이서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취소나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릴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단지 인근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6대와 진압차 14대, 인력 104명을 투입했고 불은 약 3시간 만인 오후 6시 20분에 꺼졌습니다. 그 사이 초속 2.9m의 서풍을 타고 번진 산불은 산림 1.2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불은 산림산업 현장에서 기계톱을 사용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도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호법 분기점 서울 방면 1차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3.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1톤 화물차 운전석 부분이 크게 찌그러졌고 운전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5톤 화물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성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포항의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주점 관계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손님에게 욕설을 듣고 홧김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아프리카 남동쪽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죠. 마다가스카르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110만 명 이상이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관광지로도 유명한 마다가스카르.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이 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최근 3년 사이 강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800mm 정도로 평소에도 적은데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평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총 인구 2,500만 명 가운데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의 특성상 가뭄은 심각한 기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만 110만 명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빠진 아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5살 미만 어린이 18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4개월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부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urrently, up to 80% of the population in certain areas in the South is resorting to desperate survival measures, such as eating locusts, raw red cactus fruits, or wild leaves. The 2021 harvest prospects are poor. 비가 계속해서 내리지 않으면서 요즘은 선인장 열매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진흙이나 흰 개미까지 먹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등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전 세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FP stands ready and is assisting people with the current available resources we have, which will run out in the next 2 months. We need donations now in order to be able to meet the needs over the next few months. 마다가스카르를 덮친 최악의 가뭄과 그로 인한 기근 사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다가스카르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기근이 발생하면 아이들이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엔 식량기구가 식량 계획이 낸 다른 데이터를 보면요. 이 지역 어린이의 75%가 학교를 결석하고 음식을 구하러 다니거나 심지어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양실조에 걸린 그 어린이 비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알자지라의 그 현지 보도를 보면은 그 주민들이 해변에 모래를 파서 혹시 먹을 게 그 안에 숨어 있지 않나 그걸 찾고 있고 물로 물배를 채우는 주민도 이제 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가뭄이 심한 남부 지역의 얘기를 이제 보도가 났는데요. 지금 전 인구 중에 42%가 이제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네. 특히 농촌 인구의 28%는 400만 정도인데요. 심지어 기아 아예 뭐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뭄과 사막화가 진행되는 남부에서 상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더 문제는 가뭄에 이어서 모래 폭풍 그리고 병충해, 가축 전염병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건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마다가스카르 국민의 75%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가뭄은 그야말로 직격탄이 되는 상황인데 별 수 없이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나가기도 하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이 이제 또 다른 이 나라의 주요 산업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좋고 해변이 멋이 있어서 관광 잠재력이 큽니다만 코로나로 관광 수입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가 더욱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코로나 한계 국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의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원래 가난한 나라라서 인구 92%가 하루 $2 이하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이제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기후변화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전 세계 모든 지금 문제를 한꺼번에 이 가난한 나라가 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국제기구들은 전 세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기부밖에 없죠. 네.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지금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방송에서 지금 거의 무료로 관련 국제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그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번호로 우리가 관심과 그 성원을 보낸다면은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데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문제가 더 크게 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보다 이제 서로 쉽게 서로 손잡고 함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이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의 심각한 기근 사태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생존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불빛을 던져주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세계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사망자는 이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공격이 또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또 인명피해를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오늘 새벽 이스라엘 군이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공군과 지상군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 접경 지역에 3개의 보병여단을 배치했었는데요.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이후 지상군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7월 이스라엘 지상군이 파병됐던 가자 지구 전쟁 때처럼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10일 충돌 이후 가자 지구 보건당국은 어린이 27명을 포함해서 10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군인 1명을 포함해서 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이스라엘의 곳곳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의 집단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폭력 사태로 37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새벽 상황을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하면서 군 병력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최대의 그 송유관 운영사가 해킹을 당했는데 회사 측에서 해커들에게 56억 원가량을 줬다고요? 네, 미국 CNBC와 블룸버그 통신이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이 해커들에게 우리 돈으로 56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킹을 당하고 몇 시간 내에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콜로니얼은 미국 동부 해안에 석유 45%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지난 7일 해킹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동유럽 해킹 단체 다크사이드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악성 코드를 시스템에 침투시킨 뒤에 데이터를 인질로 잡고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콜로니얼은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머스크 테슬라 CEO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미국 언론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발표 전후에 머스크의 조치들을 지켜보겠다는 거죠? 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3일 머스크는 한때 가상화폐의 후원자였지만 갑자기 테슬라 차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파는 것을 중단했다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화석 연료가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로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그렇다면 그동안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몰랐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2분기 실적 발표 때 머스크가 결제 중단 발표 전에 비트코인을 팔았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대검은 직무 정지 요청을 법무부 장관에게 할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범계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 반부패 부장이던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지검장은 어제 검사 윤리 강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수사 중인 또 다른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의 당사자가 된 만큼 본인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지검장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관련 의혹이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성은 서울지검장 어떻게 하실 건지 쉽게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고요.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기소를 서울중앙지법에 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랄까? 왜 그런 건 안 물어보십니까?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의 주소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이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서 파악이 된 내용도 있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건데 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는 2019년 6월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등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던 이규원 검사가 불법 의혹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선상에 오르자 이규원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알렸고 조국 수석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윤 검찰국장은 다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연락이 갔다는 겁니다. 윤 국장의 요청 취지는 긴급 출국 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등의 승인이 있었는데 왜 수사를 하느냐.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데 문제가 없게 해달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이규원 검사는 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은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소장에 등장하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기록이 도착하면 세밀하게 검토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공소장이 아직 국회나 변호인에게 가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유출된 정황에 대해 감찰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과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7시쯤 김부겸 국무총리의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임기는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물러난 가운데 민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난 뒤에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그리고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일사천리로 처리가 됐어요. 지금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낙마를 요구했었는데 한 명만 이제 낙마가 된 거죠. 지명 철회가 아니라 자진 사퇴 쪽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준 표결이 진행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뭐 아시는 것처럼 퇴장 속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 정도가 낙마하면서 여권에서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본 것 같고요. 특히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라인 펀드의 특혜 의혹, 뭐 로비 의혹 이런 게 제기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없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임명 동의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거죠. 단지 국민의힘이 이 김부겸 후보자와의 이 인준을 새 후보자의 어떤 그 지명 처리와 연계시키는 거였죠. 그런 행동은 특별히 명분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죠 지금. 원래 그 총리 후보자 그 처리가 10일까지였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연장한 거였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단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시도해서 통과시켰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준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이미 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임명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 쪽으로 하는 게 모양새가 좀 좋겠죠. 본인의 이제 입장도 이제 살피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낙마를 해야 된다. 이게 사실 뭐 한 명이냐 두 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그 이제 흠결들 사실 뭐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만 그쪽도 문제 많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선거 참패 이후에 부정적 여론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청문 후보자들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그런 민심을 이제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에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 말로만 밀어본다면 임명을 강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도 했거든요. 네.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9명을 지금 임명을 강행했어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거나 단독으로 채택된 이제 후보자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독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요인들도 사실 이번 지난 재보궐선거의 참패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한 명의 어떤 자진사퇴 쪽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박준영 후보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밀숙 후보자와 노영욱 후보자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군요. 임명을 할 겁니다. 네. 오늘 14일까지 원래 이제 재송부 요청 기간이 오늘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어제 이제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아마 오늘 임명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총리 후보자도 어제 통과가 됐으니까 일단 뭐 청문 정국은 이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향후 아마 여야 간의 대치는 더 가팔라질 것 같아요. 특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도 있고 말이죠.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대단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국민의힘이 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이 장관 후보자들의 이것과 연계시킨 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그 부분은 너무 이 제1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3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사실 뭐 낙마 1순위는 이밀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태로 물러났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에서는 여성 장관의 비율 30%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밀숙 후보자는 살린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분석이죠. 네. 그리고 그런 하나의 추론인데 저는 그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여성의 롤 모델이다. 그리고 과학기술계에는 여성이 대단히 이제 비중이 적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밀숙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능력을 인정했다라는 그게 더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여성 장관 30% 그것에 맞추려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지금 여성 장관 30%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30%를 맞추고 안 맞추는 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문 대통령 인사권자가 임명권자가 어차피 2명 낙마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고 1명을 한다면은 그 여성 그리고 특히 이제 과학기술계 여성이 대단히 부족하니까 인재가 아마 그런 쪽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닌가. 물론 여성 장관 30%도 고려는 됐겠다고 보는데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 변수는 아니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반발 움직임이 어느 정도나 지속될 것으로 보세요? 전 지속이 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그 여야가 어떤 형태든 간에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당위론적이긴 합니다만 협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 뭐 30%대에 견고합니다만 향후 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러한 것들 생각해서 야당은 계속 아마 공격 일반대로 나올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제 3명의 낙마를 요구했었는데 1명밖에 낙마가 안 됐으니까 이런 것들 명분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여당도 여당대로 계속 밀릴 수만 없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단지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고 야당도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될 거란 말이죠. 아직 대표 선출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양쪽의 지도부가 과도하게 대립과 갈등으로 갈 때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특히 또 하나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친문 주류와는 좀 결이 다른 것만은 분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그런 점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격돌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저는 상당히 크게 격돌할 것 같아요. 김호수 후보자는 뭐 여야의 시각이 전혀 다르겠습니다만 친정권 성향의 검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박상기 그리고 조국 추미애로 연결된 이 장관 라인에서 계속 착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 불러서 논의도 하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다른 검찰총장 후보자라기보다가 아니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의힘이 더욱 반대가 더 거세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이성윤 지검장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버티기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최종 뭐 판결이 내리기 전에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100%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할 근거도 약하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검사장이 현직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전 직무 배제 같은 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진 사퇴를 본인이 안 하니까 그걸 계속 강요하는 건 항의가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중앙지검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 신분이고 형사의 피고인이고 그렇다면 이게 검찰의 독립성과 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들 지나치게 친정부 성향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나 여권이 특정인을 옹호하는 것 같은 이런 행태가 지양돼야 돼요. 그럴 때 민주당에게 멀어진 민심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좀 과단성 있게 정권을 위한다면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입장에서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987년 고 이한열 열사의 진혼춤으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몸짓으로 남긴 시대의 춤꾼이죠. 74세로 세상을 떠난 이해주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의 발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엄혹한 시절 젊은 죽음들을 위로해온 그의 마지막 길을 제자들이 춤으로 함께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 춤꾼 이해주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사회동포 만민평등, 하얀 만장이 뒤따랐습니다. 고인을 보내는 노제는 흰옷 입은 제자들의 손짓과 발짓이 함께했습니다. 민중의 아픔과 시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 나선 그 몸짓은 우리의 심장을 울리고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1987년 이해주는 거리의 춤꾼이었습니다. 무명 옷을 입고 온몸으로 괴로움을 표현하며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넋을 달랬습니다. 하늘로 비상하는 듯한 몸짓의 동무 바람맞이. 이 춤으로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이한열 열사의 운구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광장에서 맨발로 춘 춤은 민중미술가 오윤의 판화로 시대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엎드려서 땅하고 하나가 됐다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5살 때부터 춤을 시작해 1996년엔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의 보유자가 됐습니다. 7년 전 마지막으로 선보인 공연의 이름은 천명. 춤추는 것은 하늘이 내린 운명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50분 동안 쉼없이 추는 완판 승무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춤으로 60년, 춤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 전체를 함께 하고 있나. 춤의 뿌리를 찾는 일은 춤추는 나를 찾는 행위였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오늘 전국이 막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은 30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 30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에 최대 60mm, 남부지방 10에서 40mm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에서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7시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의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김 총리의 임기는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총리 임명 동의안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도덕성 논란이 있었던 3명의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박준영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난 이후 민주당이 임혜숙,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두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중간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90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7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오는 8월부터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앞서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